안녕하세요. 썰밤의 오랜 구독자인 60대 여자입니다. 늘 사연을 듣기만 하다 오늘은 모처럼 만에 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정확히 말하면 제 얘기라기보다는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마지막에 경악할 반전이 숨어 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제가 선천적으로 몸이 좀 약해서요. 결혼할 때부터 주위에서 아이는 어렵겠다고들 했어요. 실제로 이후 유산도 몇 번 했었고요. 다행히 좋은 남편, 좋은 시댁을 만나 다들 제 건강이 우선이라며 자식은 없어도 그만이라 했지만 엄마가 되는 게 소원이었던 저는 좀처럼 아이를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자궁에 좋다는 온갖 음식과 보약도 다 찾아 먹고요. 절에 매일같이 찾아가 제발 자식을 점지해달라며 치성을 드리기도 했죠. 그런 제 정성이 통한 걸까요? 3번의 유산 끝에 마침내 또다시 임신에 성공했어요. 이 아이마저 잃어버릴까봐 10달 내내 얼마나 불안했는지 몰라요. 산책도 저하고 거의 집에 누워만 있었죠. 그런데도 예정일보다 훨씬 빠르게 양수가 터졌고 밑이 빠질 것 같은 고통이 찾아왔어요. 남편과 함께 병원으로 달려가니 응급수술을 하자더군요. 의사는 아이를 살리려면 제 목숨을 걸어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태아 위치가 너무 안 좋습니다. 최대한 아이와 산모님 둘 다 살리는 방향으로 해보겠지만 만약의 경우엔 한쪽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러자 남편이 울면서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나한텐 당신보다 소중한 건 없어. 만약에 정말 당신 목숨이 위험하다면 그때 난... 남편의 뒷말은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아파서 기절할 것 같은 와중에도 고개를 가로저었죠. 안 돼. 나 말고 우리 튼튼히 살려줘. 만약 단 한 명만 살아야 한다면 그건 우리 애기가 되어야 해. 나 우리 튼튼이마저 잃으면 정말 못 살아, 여보. 나도 죽어버릴 거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여보. 죽겠다니. 그러니까 꼭 우리 튼튼히 살려줘야 돼. 알았지? 의사 선생님도 들으셨죠? 제 목숨을 걸고라도 뱃속 아기에게 세상의 빛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남편과 의사에게 뱃속 아기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다짐을 몇 번이나 받아낸 뒤 저는 까무룩 정신을 잃었더랬죠. 다시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본 건 남편의 얼굴이었어요. 눈물 콧물로 엉망이 된 그 얼굴을 보고 있자니 불현듯 뱃속의 아기 생각이 나더군요. 여보, 우리 튼튼이도 산 거지? 그렇지? 당연하지. 지금 인큐베이터 안에 있어. 자가호흡 가능해질 때까진 그 안에 있어야 한다네. 녀석, 뭐가 그리도 급해서 이렇게 빨리 나왔는지 지 엄마 힘들게. 남편의 말을 듣는 순간 안도의 눈물이 쏟아졌어요.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되자마자 바로 달려가 아이의 얼굴부터 봤죠. 남편과 저를 반씩 닮은 예쁜 아들이었어요. 인큐베이터 안에서 작고 연약한 손을 꿈틀거리는 아들을 보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날 이후 제게 아들은 세상의 전부나 마찬가지였어요. 아들은 제 허약한 체질을 닮았는지 어려서부터 잔병 치레를 많이 했어요. 남들은 가벼운 감기로 끝날 일이 우리 애한텐 늘 폐렴이나 기관지염으로 번지곤 했죠. 그 때문에 응급실을 얼마나 들락날락했는지 몰라요. 의사 말로는 저희 아들이 유독 열에 취약한 체질이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땐 정말 눈앞이 캄캄했어요. 아들의 작은 재채기 하나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군요. 몸에 좋다는 온갖 보약과 영양제를 끼니마다 밥처럼 먹이고요. 아들 입으로 들어가는 건 간장이나 고추장 같은 것까지 다 제가 손수 만들었어요.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덕분일까요? 다행히 아들은 조금씩 건강해졌죠. 아들은 몸이 약한 대신 머리가 참 좋았어요. 또래보다 글자도 일찍 깨치고 숫자도 곧잘 다뤘죠.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도 성적이 줄곧 반에서 1, 2등을 다퉜으니까요. 중학교 때부터는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것보다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걸 더 좋아했어요. 책도 그냥 소설책이 아니라
의학 서적 같은 어른들도 읽기 어려워하는 것 같은 것만 골라 읽었죠. 나중에 이유를 물어보니 그러더군요. 엄마, 나 크면 의사 될 거야. 의사? 왜? 어릴 때부터 병원에 많이 갔잖아. 그래서 그런지 의사 선생님들이 너무 멋져 보였어. 아픈 사람들도 낫게 해주고 돈 없어서 병원에 못 오는 사람들은 내가 가서 도와주고 싶어. 그 말을 듣는데 가슴 한 구석이 뭉클해지더군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멋진 꿈을 꾸고 있었다니. 물론 의사가 되는 길이 쉽지 않다는 걸 잘 알기에 괜한 기대를 품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공부는 엉덩이 싸움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결국 체력이 있어야 한다는 건데 아들은 아무래도 그런 쪽으로는 많이 부족했으니까요. 그런데 웬걸, 아들은 스스로 의대에 가겠다고 마음을 먹은 뒤 제대로 도끼를 품었더라고요. 밤늦도록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건 기본이고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틈틈이 의학 관련 다큐멘터리도 챙겨보더군요. 부족한 부분은 자기가 알아서 따로 학원을 보내달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총 6년을 노력한 덕분일까요? 드디어 대입 발표날, 아들은 당당히 의대 합격증을 받아들었어요. 엄마, 나 해냈어! 시험 결과를 확인하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달려오는 아들을 보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군요. 그래, 우리 아들 너무 기특하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기에 전 그저 아들을 꼭 끌어안아 줄 수밖에 없었네요. 아들은 길고 고데기로 유명한 의대 시절도 잘 이겨냈고요. 이후 한 대학병원에 인턴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얼마 안 돼 그곳에서 뜻밖의 사랑을 만나게 됐죠. 사실 아들이 먼저 얘기를 꺼내기 전에 어렴풋하게 눈치를 채고 있었어요. 늘 집과 병원만 오가던 아들이 언젠가부터 쉬는 날엔 어디론가 외출했고요. 제가 사준 옷만 입을 정도로 패션에 관심도 없던 녀석인데 부쩍 멋을 부리기 시작했거든요. 만나는 여자가 생겼나 내심으로만 짐작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 뒤 제게 그러더군요. 엄마, 나 좋아하는 사람 생겼어. 그래? 뭐하는 아가씨인데? 우리 병원에 입원했던 환자인데 괜찮으면 한번 만나볼래? 뭐? 아니, 사귄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소개를 해? 그러자 아들이 부끄러워하며 뒷목을 쓰다듬었어요. 뭐 만난 지는 아직 3개월도 안 됐는데 실은 정연이랑 그 여자친구 이름이 정연인데 이름도 예쁘지? 와, 녀석도 벌써부터 팔불출이 따로 없네. 그 아가씨랑 진지한 거야? 당연하지. 가급적이면 내년이라도 결혼하고 싶어. 뭐, 결혼? 아들이 대뜸 결혼 얘기를 꺼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지금까지 공부와 일에 치여 사느라 연애는커녕 여자 손 한 번 잡아본 적 없는 아들이었으니까요. 의사라는 직업만 보고 달려든 꽃뱀 같은 여자를 만난 걸까봐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었네요. 하지만 우려 반, 기대 반으로 만난 아들의 여자친구는 생각보다 훨씬 더 괜찮은 아가씨였어요. 단정한 원피스 차림에 조용하고 차분한 말투, 예의 바른 태도까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더군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어머님. 저는 예정연이라고 해요. 처음 뵙겠습니다. 며느리는 공손하게 인사하며 예쁜 꽃다발을 내밀었어요. 신경 쓴 티가 나 저는 기분 좋게 꽃을 받아들며 웃었죠. 어머, 웬 꽃이야? 이런 것까지 준비 안 해도 되는데. 처음 인사드리는 자리인데 빈손으로 오긴 좀 뭐해서요. 아버님이 단 거 좋아하신다고 해서 약과도 좀 사왔어요. 아들의 여자친구는 싹싹한 게 딱 봐도 사회생활을 해본 티가 났어요. 아니나 다를까 아들보다 2살 어린데도 불구하고 벌써 사회에서 자리를 잡았더라고요. 저도 이름을 아는 모 대기업에 다닌다고 하더군요. 저희 회사가 일이 많고 힘들 거라는 선입견을 가진 사람들도 많은데요. 육아휴직도 잘 돼 있고 기혼을 위한 여러 복지 혜택이 참 많거든요.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꾸려나가는 게 제 목표예요. 어쩜 말도 참 똑부러지고 예쁘게 하던지. 속으로 그래, 우리 아들이 여자 보는 눈이 있구나 하고 흐뭇하게 생각했네요. 이후 얼마 안 가 아들과 아들의 여자친구가 조심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저와 남편은 당연히 흔쾌히 허락했죠.
예쁘고 싹싹하고 참하고 무엇보다 우리 아들을 정말 좋아하는 게 느껴지는 아가씨를 며느리로 들이게 됐는데 왜 반대를 하겠어요? 그래, 좋은 인연이면 서둘러서 진행하는 게 낫겠지. 사돈댁 거 날짜 조율해서 상견례부터 잡자꾸나. 제 말에 아들이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잡더군요. 엄마 정말 고마워. 나 결혼해서 정연이랑 정말 잘 살게. 효도도 더 많이 하고. 너희 둘이 잘 사는 게 제일 큰 효도지. 엄만 다른 거 필요 없어. 그로부터 두어 달 뒤에 상견례 날짜가 잡혔어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사실 저는 예비 며느리를 보며 당연히 예비 사돈도 고상하고 점잖을 거라 생각했어요. 예비 며느리가 하고 다니는 행색이 나쁘지 않아서 집안 사정도 안정적일 거라 믿었죠. 그런데 막상 상견례 자리에서 만난 예비 사돈과 사돈 총각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사람들이었어요. 예비 바깥사돈은 첫인사부터 시골 사투리로 툭툭 거칠게 말을 던졌어요. 아이고, 서울 사람들은 다들 고상하구만. 뭐 이런 삐까뻔쩍한 밥집에서 보지. 밥값도 더럽게 비싸겠구만. 우린 뭐 변변찮게 사는 사람들이라 이런 자리에 오면 주눅이 들어갔고. 말과는 달리 바깥사돈은 전혀 주눅 들어 보이지 않았어요. 상석에 턱하니 앉아선 대뜸 술부터 시키더군요. 건설 일을 한다고 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일 거라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날티가 풀풀 났죠. 그보다 더 심각한 건 예비 안사돈이었어요. 식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대뜸 돈 얘기부터 꺼내더군요. 아, 우리 박서방이 의사잖아요. 의사 못해도 월에 몇 천원 벌 텐데 앞으로 돈 걱정은 없으시겠어요? 아니요, 그 철중이가 아직 레지던트라. 그리고 저희는 얘 월급이 얼만지도 모르는걸요. 본인이 번 돈은 본인이 관리하게 해야죠. 어머, 역시 있는 집은 다르네. 저희 집은 이도 저도 몸이 약해서 일을 오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청년이가 우리 집 기둥이었는데 아시죠? 남의 집 기둥 뽑아가면 안 되는 거. 안사돈의 천박한 말에 뭐라고 대꾸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남편도 당황해 어쩔 줄 몰라 하자 예비 안사돈이 오호호 웃음을 흘렸어요. 농담이에요, 농담. 우리 딸이 시집가고 싶다는데 보내줘야지. 근데 우리가 뭐 능력 있는 부모도 아니고 해줄 게 없어서요. 결혼식 비용이 솔직히 부담이네요. 저희도 뭐 집 살 때 좀 보태주는 거 말곤 더 해줄 생각 없어요. 자기들 결혼인데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죠. 네? 아니, 우리야 능력이 안 되니까 뭘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는 거지만 그쪽은 사정이 다르잖아요. 바깥사돈 땡땡 회사 임원이라면서요. 그럼 그간 벌어둔 돈이 꽤나 있을 텐데 집 말고도 이것저것 좀 보태주셔야죠. 정연이 얘도 돈 없어요. 말했잖아요. 얘가 우리 집 기둥이었다고. 그동안 우리 병원비 내랴 지 동생 학비 내랴 모은 돈 한 푼도 없다고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예비 사돈 내외도 예비 며느리도 돈이 없다면 결혼식 비용은 뭐 저희가 다 내라는 소리였으니까요. 기가 막혀 아무 말도 못하는데 그 사이 예비 안사돈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리고 식은 서울에 살 거죠? 애들 둘 다 서울에서 일하니까. 우리야 뭐 지방에서 올라오는 거 상관없는데 다른 친인척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서요. 왕복 차비며 수고비며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을 텐데 사돈댁에서 미리 좀 챙겨주시면 저희도 부담 없이 얘기를 꺼낼 수 있을 텐데 말이에요. 그러자 잠자코 밥만 먹던 예비 사돈 총각이 끼어들더군요. 엄마, 나 옷이랑 차는? 누나 결혼하면 나 옷도 하나 해주고 차도 뽑아준다며. 인서가 조용히 해. 지금 여기서 그 얘기 왜 해? 안사돈이 황급히 사돈 총각의 입을 막았지만 대충 어떻게 된 판국인지 알겠더군요. 집에 돈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의사 사위값 물었으니 이때다 하고 돈 좀 뜯어내야겠다 이거였죠. 그걸 깨닫고 나니 너무 황당해서 말문이 막혔어요. 예비 며느리가 뭐 하나 흠잡을 부분이 없으니 당연히 그 부모도 좋은 사람들일 줄 알았는데 이건 뭐 결혼을 다시 생각해 볼 정도로 형편없더군요. 더 황당했던 건 그런 부모와 남동생 앞에서 예비 며느리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아들에게 단호히 말했어요. 철중아, 이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 난 그런 집안하고 절대 사돈 못 맺는다. 그래, 네 엄마 말이 맞다. 원 천박해도 정도가 있지. 그러자 아들은 당황해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엄마, 그리고 아버지까지 왜 그러세요? 정연이 부모님이 좀 무례하긴 했는데 그래도 나쁜 분들은 아니세요. 무엇보다 정연이가 정말 괜찮은 애잖아요. 어차피 제가 결혼하는 건 정연이 가족들이 아니고 정연이잖아요. 전 정연이만 있으면 돼요. 아들의 철없는 소리에 절로 긴 한숨이 새어나왔어요. 아니, 결혼은 단순히 너희 둘만의 문제가 아니야. 그 부모랑 가족이 돼서 평생 얽혀 살아야 한다고. 네 장인 장모 될 사람들이 첫 만남부터 저렇게 대놓고 돈 이야기라는데 나중엔 어떻게 나올지 생각 안 해봤어? 너도 너무 네 감정만 내세우지 말고 진지하게 생각해봐. 아들에게 그렇게 단호하게 못을 받고 일주일쯤 흘렀을까요? 갑자기 며느리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결혼을 반대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지 표정이 좋지 않더군요. 울먹울먹거리는 얼굴로 가만히 서 있다가 갑자기 저와 남편 앞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부탁드려요. 제발 저희 결혼 허락해 주세요. 아니, 얘가 갑자기 왜 이래? 저는 너무 놀라 황급히 일으키려 했지만 며느린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을 이었어요. 저 어릴 때부터 저희 엄마 아빠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잘못한 게 없는데도 툭하면 맞았고요. 집안일도 다 제가 하고 그러면서도 동생하고 차별받으며 살았거든요. 그런 집에서 벗어나려고 악착같이 공부해서 대기업에 들어간 건데요. 부모 자식 년이 어디 그렇게 쉽게 끊어지던가요? 자취하겠다고 했더니 다들 결사반대하면서 제가 어디로 가든 쫓아가겠다면서. 뭐? 그럼 자취도 못하게 막았단 말이야? 네. 월급도 받는 족족 부모님하고 동생한테 다 뺏겼어요. 제가 좋아서 동생 학비 대주고 엄마랑 아빠 생활비 대주고 한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거의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러다 철중 씨를 만나게 된 거예요. 철중 씨를 만나고 처음으로 살고 싶어졌어요. 예비 며느리의 애달픈 고백에 저도 모르게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제가 흔들리는 걸 알았는지 며느리가 다가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어요. 어머님, 제발 부탁드려요. 저 철중 씨 없이 못 살아요. 정말 너무 사랑하고 있어요. 철중 씨는 단순히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를 살고 싶게 만들어준, 제 인생을 구원해준 그런 사람이라고요. 철중 씨랑 결혼해서 저도 남들처럼 행복하게 잘 살고 싶어요. 네? 네 마음은 알겠다만 네 부모 때문에 우리 철중이까지 고생할 수는. 연 끊을 거예요. 결혼만 하면 엄마하고도 아빠하고도 연 끊고 다시는 안 찾아갈 거예요. 제발 부탁드려요. 이 결혼 허락해 주세요. 그러자 옆에서 잠자코 지켜보던 아들도 예비 며느리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 엄마, 제발 우리 사이 허락해줘. 나 정연이가 아니면 평생 결혼 안 할 거야. 그리고 아버지도 부탁드려요. 제가 언제 이런 부탁한 적 있던가요? 처음이잖아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잖아요. 두 아이가 눈물로 호소하는데 저와 남편이 이겨낼 재간이 없었어요. 결국 저희 부부는 한숨을 쉬며 허락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다만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죠. 그래, 너희 결혼 허락하마. 하지만 사돈 때 거는 거진 안 보고 사는 걸로 하자. 난 결혼식 날까지만 얼굴 보고 이후엔 더 이상 얽히고 싶지 않다. 네, 어머님, 당연하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비 며느리는 울면서 연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저는 아들의 결혼을 받아들였고 사돈 때 거는 최소한의 관계만 유지하는 걸로 합의를 봤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까맣게 몰랐어요. 이 결혼이 저희 가족을 지옥으로 끌고 갈 거라는 걸 말이죠. 시작은 참 좋았어요. 며느린 결혼 후 정말 좋은 모습만 보였거든요. 회사에 다니면서 열심히 저희 아들을 내조했고요. 한편으로는 저와 남편에게도 참 잘했죠. 크고 작은 집안 행사를 다 챙기는 건 물론이고요. 아들이 바빠 자주 오지 못할 때도 홀로 찾아와 말동무가 되어주곤 했어요.
저희가 좋아하는 소소한 간식이나 선물 같은 걸 사들고 오기도 했고요. 어머님, 이거 전에 어머님이 드시고 싶다던 찹쌀떡이에요. 집 근처에 지점이 생겼길래 줄 서서 사왔어요. 뭐? 날도 더운데 줄까지 섰어? 아니, 안 그래도 되는데. 어머님이 드시고 싶어 하셨잖아요. 얼른 드셔보세요. 아버님 것까지 넉넉하게 사왔어요. 한 번은 같이 목욕탕도 갔는데요. 며느리가 먼저 제 등을 밀어주고 이어 저도 밀어주는데 문득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더군요. 저도 어릴 땐 엄마랑 같이 목욕탕 자주 왔는데요. 엄마는 한 번도 제 등을 안 밀어주셨거든요. 자기 등 밀어라, 바구니 가져와라 시키기만 바빴지. 목욕하고 나와서도 동생한테만 바나나 우유 사주셨어요. 정말인지 저한텐 조금도 정을 안 주셨다니까요. 그쯤엔 저도 며느리를 많이 아끼고 있었기 때문에 며느리의 그런 과거가 가슴 아팠어요. 눈물을 꾹 참느라 아무 말도 못하자 며느리가 문득 웃으며 다시 입을 열었어요. 전 그래서 어머님이 친엄마처럼 너무 좋아요. 앞으로도 저 많이 예뻐해 주셔야 돼요. 아셨죠? 저를 친엄마보다 더 따르는 며느리를 어떻게 좋아하지 않을 수 있었겠어요. 저 역시 며느리를 딸처럼 살뜰하게 챙길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해준 음식들을 유독 맛있게 먹길래 올 때마다 이런저런 반찬도 손에 들려주고요. 늘 저와 남편을 챙겨주는 며느리가 고마워 아들 모르게 용돈도 챙겨주곤 했죠. 여자도 남편 모르는 비상금쯤은 갖고 있어야 돼.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네? 아니에요, 어머님. 전 괜찮아요. 그이가 생활비도 넉넉하게 주는걸요. 그래, 철종이가 주는 건 생활비고 너 혼자 자유롭게 쓸 비상금쯤은 따로 있어야지. 아무 말 말고 넣어둬. 네가 정말 내 친딸 같아서 주는 거니까. 그러자 며느리가 눈시울을 붉히며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님, 정말 너무 감사해요. 저 진짜 너무 감동받았어요. 친정엄마한테도 이런 대접 받아본 적 없는데. 사부인이 살아있는데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날 네 친엄마다 생각하고 살렴. 그 편이 너도 더 나을 거야. 어머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며느리는 몇 번이나 고개를 숙이며 고맙다고 했어요. 그 모습이 안쓰러워 저는 더 아낌없이 뭐든 내어줬죠. 반찬도 돈도 제 마음 한 자락까지도 몽땅 말이에요. 시간은 빠르게 흘러 아들과 며느리가 결혼한 지도 2년 차에 접어들었어요.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던 반가운 소식도 날아왔죠. 다름 아닌 며느리의 임신 소식이었네요. 사실 제가 아들 낳기 전까지 유산을 여러 번 했었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며느리도 잘못될까봐 걱정이 많았어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바로 회사도 휴직하라고 하고요. 저희 집에도 일부러 찾아오지 말라 했네요. 대신 제가 매일같이 찾아가 살림도 봐주고요. 입덧으로 고생하는 며느리를 위해 먹고 싶다는 음식도 해주고 필요한 게 있으면 사다 주고 하면서 돌봤어요. 아들은 일 때문에 너무 바빴고 사돈 내외는 그런 쪽으로는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하늘도 참 무심하시죠? 비극은 어느 날 아무런 예고도 없이 찾아왔어요.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날이었는데요. 아침에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웬일로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자고 있나 싶어 그냥 넘어갔어요. 원래 임신하면 부쩍 잠이 많아지니까요. 그런데 점심 무렵 아들이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큰일 났어. 정연이가 피가 너무 많이 나. 그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뭐? 피라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어딘데? 차 아니야. 지금 병원 가는 중인데 정연이가 정신을 못 차려. 엄마도 빨리 병원으로 와. 남편은 일하는 중이라 저 혼자 택시를 타고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병원에 도착하니 며느리는 응급실에 누워 있었는데요. 얼굴은 창백했고 머리카락이 이마에 들러붙을 정도로 식은땀을 흘리고 있더군요. 어머님, 힘없이 보내는 목소리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왜 피를? 며느린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들은 그 옆에서 망연자실한 채 앉아만 있더군요. 잠시 후 의사가 들어와 차분한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자궁 출혈이 심했습니다. 유산이 진행되면서 출혈이 많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네? 유산이라뇨? 우리 손주가 설마... 며느리와 아들은 이미 앞서 얘기를 전해 들은 듯 놀라지도 않더라고요. 그 모습에 진실을 알게 된 저는 털썩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쥐었어요. 어쩌다가 이런 일이...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습니다. 임신 초기엔 워낙 이런 일이 잦다 보니... 그건 누구보다 제가 제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뿐인가요? 지금 이 순간 그 누구보다 제일 미칠 것 같은 사람이 누군지도 잘 알았죠? 아무리 제가 슬픈들 자기 새끼 일은 애미만 하겠어요? 저는 감정을 추스른 뒤 말없이 눈물만 흘리는 며느리에게 다가갔어요. 아가, 아무 생각 말 거라. 네 탓 아니다. 어머님, 내 트샘 팔자가 너한테 올마 붙었나 보다. 내가 철중이 낳기 전에 몇 번이나 애를 잃었다고 했지. 그렇게 재수없는 년이면 너랑은 접촉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내가 쓸데없이...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이게 왜 어머님 탓이에요? 몸 관리 제대로 못한 제 탓이죠. 아니다, 네 탓 아니다. 그런 마음 먹게 되면 너만 괴로워. 너도 철중이도 아직 젊고 아이는 언제든 또 가질 수 있으니 너무 괴념치 말거라. 알았지? 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아기를 잘 지키지 못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며느리의 가녀린 손을 꼭 쥐고 조용히 눈물만 훔쳤죠. 이후 저희 고부관계에 큰 변화는 없었어요. 며느린 회사 복귀를 선택하는 대신 집에서 몸조리에 전념하기로 했고요. 시간이 많아져서인지 살뜰히 저희 부부와 아들을 챙겼죠. 저도 그런 며느리가 안쓰러워 더 신경을 썼네요. 시간은 화살같이 빠르게 흘러 그 뒤로 몇 번이나 계절이 바뀌었을까요? 좀처럼 아기 소식이 없어 초조했지만 괜히 며느리에게 부담이 갈까봐 딱히 내색하진 못했는데요. 그 사이 아들은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게 힘들다며 조금씩 개원 준비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병원 하나 차리는데 보통 돈이 드는 게 아니거든요. 뭐 의사라 대출은 잘 나올 테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자본금이 있어야 했죠. 아들은 혼자 힘으로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저희 부부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솔직히 좀 당황스러웠어요. 아들이 사치하는 성격이 아닌데다 결혼 당시에도 저희가 거진 집을 해주다시피 했기 때문에 꽤나 모아둔 돈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웬걸 아들은 모아둔 돈이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오히려 마이너스 통장만 있더군요. 아니 너 그 많던 돈을 다 어디에 쓴 거야? 그동안 네가 번 돈이며 총각 시절 모아둔 돈까지 더하면 못해도 몇 억은 될 텐데. 그게 아무래도 결혼하고 이것저것 돈 들어갈 일이 많았어서. 무슨 돈? 그 사람 유산하고 나서 기분 전환하라고 여행도 좀 보내주고 뭐 이것저것 갖고 싶다는 것도 사주고 그랬어.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걸로 몇 억을 날린다는 게 말이 돼? 무슨 집을 사준 것도 아니고. 그러자 아들은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아무 말도 못했는데요. 불현듯 사돈댁 생각이 나더군요. 그 탐욕스러운 인간들이 며느리가 연을 끊지 한다고 순순히 물러났을까 싶더라고요. 너 설마 너희 장인 장모한테 퍼준 거니? 전곡을 찔렀는지 아들이 헉하는 표정으로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그 모습에 속에서 천불이 났어요. 아니 최소한의 도리만 하기로 약속했잖아. 대체 얼마나 퍼줬길래? 그게 작년이었나? 살고 있던 월세집에서 쫓겨날 것 같다고 하길래 집을 한 채 해줬어. 그 순간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아들은 물론이고 며느리마저 이 일을 함구했다는 게 기가 막히더군요. 당장에 며느리를 불러 아들과 나란히 두고 야단을 쳤죠. 철중이한테 얘기 들었다. 사돈네 왜 집 해주느라 모은 돈을 다 썼다고. 그게 말이 되니? 애초에 처음 너희 결혼할 때 내가 허락했던 조건이 있는데. 죄송해요 어머님.
전 그럴 필요 없다고 했는데 이이가 그래도 자식된 도리가 있는데 어떻게 외면하냐면서 정말 죄송해요. 자긴 끝까지 반대했다면서 며느리가 눈물바람을 하니 저도 더는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아들이 마음 약한 탓인 걸 어떻게 며느리를 잡나요? 결국 앞으로 다신 이런 일이 없어야 할 거라며 둘을 단단히 단도리하고 돌려보냈죠. 병원 개원은 남편이 힘 닿는 데까지 도와주기로 했고요. 그로부터 3개월쯤 지났을까요? 며느리가 아무래도 이후로 눈치가 보였는지 예전처럼 연락도 잘 안 하고 집에 찾아오지도 않더라고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모처럼 만에 며느리가 좋아하는 반찬을 잔뜩 만들어 두고요. 좀 가져가 먹으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허심탄회하게 속을 터놨죠. 예, 정연아, 너 요즘은 왜 통집에 안 들리니? 그때 사돈댁 집 해준 일로 내가 뭐라고 해서 서운해 그런 거야?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잘못한 걸요. 그냥 저희 부모님 때문에 그 이 앞길 막은 것 같아 속상하고 어머님 아버님 눈치도 보이고 그래서. 철중이가 그렇게 하자고 했던 거라며. 네가 눈치 볼 게 뭐가 있어? 됐으니까 앞으로 자주 놀러 오거라. 알았지?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제가 앞으로 진짜 더 잘할게요. 며느린 제 손을 꼭 잡고 눈물까지 글썽이며 잘하겠다고 다짐했어요. 그 모습이 기특해 어깨를 쓰다듬어주고 평소처럼 며느리 양손에 반찬을 바리바리 싸줬죠. 무거우니까 택시 타고 가거라. 알았지? 네, 걱정 마세요. 그렇게 며느리를 보내고 얼마나 지났을까요? 좀 쉬다가 다과상을 정리하는데 웬걸? 며느리가 핸드폰을 두고 갔더라고요. 집 전화를 걸어봐도 안 받아서 고민하다 며느리 핸드폰을 열었어요. 아들에게라도 전화해 보렸는데 제 핸드폰은 안방에서 충전 중이었거든요. 제가 숫자에 약해서 아들 핸드폰 번호도 못 외우고 있었지만 단축키가 있으니 걱정할 게 없었어요. 바로 망설임 없이 1번을 눌렀죠. 며느리 핸드폰이라 당연히 아들 번호가 저장돼 있겠거니 하고서 말이죠. 신호음이 잠시 가다 이윽고 아들이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자기? 근데 들려온 목소린 너무나도 낯선 남자 목소리였어요. 당황해 더듬더듬 되물었죠. 너 철중이 아니냐? 아닌데요. 그쪽이야말로 누구시죠? 이거 저희 와이프 핸드폰이라고 뜨는데. 그 순간 뒤통수를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얼떨떨해졌어요. 잠깐만요. 이거 아니 정연이 핸드폰인데? 습관처럼 며느리라고 얘기하려다 황급히 말을 바꿨죠. 며느리 핸드폰에 1번으로 저장돼 있는 남자, 심지어 자기 와이프 핸드폰이라고 하다니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이상하잖아요. 역시나 돌아온 대답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죠. 정연이요? 네, 제가 정연이 남편입니다. 근데 그쪽은 누구시죠? 누구길래 저희 와이프 핸드폰을 갖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핸드폰을 잃어버렸나요? 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에게 남편이라니. 그런데 그 존재가 우리 아들이 아니라니. 이게 말이나 되나요? 이보세요. 대체 누구시냐고요? 상대편에서 대답을 재촉했지만 숨이 턱 막혀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결국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죠. 수런거리는 심장을 안고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어느 정도 이성이 돌아오고 나니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남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죄송해요. 그렇게 그냥 끊어버려서. 아까는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제가 이 핸드폰 주인, 그러니까 정연 씨가 자주 가는 반찬 가게 사장인데요. 정연 씨 남편분이라고 하셨죠? 지금 어디 계세요? 제가 핸드폰 돌려드리러 갈게요. 그렇게 남자와 만날 장소를 잡고 바로 달려나가 택시를 탔어요. 약속 장소인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니 한 남자가 창가 자리에서 절 기다리고 있었어요. 전화를 통해 약속을 잡긴 했지만 막상 눈앞에 마주하니 숨이 턱 막히더군요. 낯선 남자, 하지만 제 며느리의 남편이라는 사람.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전화 주신 분이죠? 저희 와이프 핸드폰 주워주셨다고. 감사합니다.
남자가 손을 내밀었지만 저는 선뜻 핸드폰을 건네지 못했어요. 대신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정현 씨, 그러니까 이 핸드폰 주인하고 정말 부부 맞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아니, 괜히 엉뚱한 사람한테 잘못 전해주는 걸 수도 있잖아요. 제가 이 핸드폰 주인 얼굴을 아니까 뭐 같이 찍은 사진이라든가 그런 거라도 보여주세요. 제 요구에 남자는 황당하다는 듯 헛웃음을 쳤어요. 하지만 이내 핸드폰을 꺼내 사진첩을 보여주더군요. 남자와 다정하게 팔을 두르고 있는가 하면 생일 케이크를 들고 환하게 미소 짓는 모습까지 전부 제가 알고 있는 며느리의 얼굴이 맞았죠. 믿을 수 없는 진실 앞에서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어요. 아주머니, 정신 차리세요! 저를 부르는 남자의 목소리가 까마득하게 멀게 들렸죠. 다시 눈을 떴을 땐 병원이었어요. 놀란 남자가 절 병원으로 데리고 와준 거였죠. 다행히 큰 이상은 없고요. 그냥 놀라서 혼절한 거라고 하더군요. 의사가 가고 나니 남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을 떠다 줬어요. 괜찮으세요? 갑자기 쓰러지셔서. 저는 머리를 감싸쥐고 겨우 정신을 가다듬었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 말이에요. 정연이 그 아이 시어머니예요. 제 고백에 일순 남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라고요? 정연이가 우리 집에 반찬 가지러 왔다가 핸드폰을 두고 갔어요. 그래서 그냥 아들한테 전해주려고 며느리 핸드폰 1번 단축키를 눌렀는데 근데 아들이 아니라 당신이 전화를 받았잖아요.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절 멍하니 바라봤어요. 그제야 저도 새삼 모든 것이 말도 안 된다는 걸 깨달았죠. 도대체 우리 며느리랑 당신이 부부라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건 제가 할 말입니다. 대체 무슨 말씀을... 남자가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아서 저 역시 핸드폰을 꺼내 며느리의 사진을 보여줬어요. 저희 부부와 아들, 그리고 며느리까지 넷이 찍은 가족 사진과 결혼 사진을 보자 남자는 충격을 받은 듯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러다 이내 깊이 한숨을 내쉬곤 무겁게 입을 열었어요. 전 고아예요. 부모님이 안 계시고 뭐 가진 것도 없고 그래서 밑바닥 인생 살다가 몇 년 전부터 정신 차리고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죠. 그 사람이랑 만난 것도 꽤 오래됐어요. 만난 진 10년도 넘었고 결혼 생활도 벌써 7년 차니까... 그때까지도 저는 남자 쪽이 상간남일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기가 막히게도 저희 아들 쪽이, 이런 표현을 하고 싶진 않지만 굳이 따지자면 후처더군요. 그 남자를 만나 식을 올린 게 더 먼저였던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까 싶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며느리가 아들에게 혼인신고는 아이가 생기면 하자고 했다대요. 요즘 혼인신고를 늦게 하는 게 트렌드니 뭐니 하면서요. 맞아요. 며느린 정말 작정하고 두 집 살림을 했던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어쨌든 남자가 계속해서 말을 이었어요. 전 공부해야 하니까 그 사람이 회사 다니면서 뒷바라지를 해줬어요. 그럼 지금도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남자가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아니요. 제가 공부에 집중하려고 고시원에 들어와 있거든요. 따로 산 지 몇 년 됐어요. 뭐 주말에나 가끔 얼굴을 보죠. 부끄럽지만 그 사람이 와서 생활비도 주고 반찬도 주고... 남자의 말에 문득 뒤통수가 쎄해졌어요. 며느린 일을 그만둔 지 꽤 오래됐는데 대체 무슨 돈으로 이 남자 뒷바라지를 해준 건지 의심스럽더군요. 어쩌면 그동안 제가 바리바리 싸준 반찬을 이 남자에게 줬나? 하는 생각도 들었죠. 어쨌든 결혼을 했다는 거죠. 사돈댁, 그러니까 정연이 부모랑도 다 얼굴을 봤고? 당연하죠. 물론 장인어른 장모님은 제가 고아에 돈도 못 버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빨리 이혼하고 다른 남자랑 재혼하라는 말도 서슴지 않고 하셨죠. 실제로 제가 그 사람이랑 공시 문제로 잠깐 싸우고 사이가 틀어졌던 적이 있는데 그때 다른 남자랑 선을 보라고 강요하기도 하셨어요. 남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삼자 대면이 필요한 시점이었죠. 저는 망설이다 며느리를 병원으로 불렀어요. 남자의 이름 석자를 대며 모든 걸 알고 있다고 하자 며느린 두 말 않고 병원으로 달려오더군요.
잠시 후 병실 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제 옆에 선 남자 얼굴을 본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군요. 오빠가 여긴 어떻게... 지금 그게 중요해? 당신 제정신이야?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거야? 나 모르게 결혼이라니! 남자의 악에 바친 고함에 며느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덜덜 떨기만 했어요. 저 역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겨우 참으며 며느리를 바라봤죠.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니? 내가 납득할 수 있게 당장 설명해버렴. 며느린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이 사람은 제가 철중 씨 만나기 전에 사귀던 사람인데 그냥 사귀던 사이가 아니던데 결혼까지 했었다며. 그냥 혼인신고만 한 거예요, 철 모를 때. 그 말에 남자가 헛웃음을 터뜨렸어요. 당신 어떻게 나에 대해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 나 당신 남편이야! 미안해, 여보. 그치만 나 이제 더는 당신 사랑 안 해. 진작에 갈라서려고 했었다고. 알고 보니 며느리가 처음부터 작정하고 두 집 살림을 한 건 아니었어요. 실제로 남자와 헤어졌던 시기에 이혼을 고민하고 있었고요. 그때 저희 아들을 만나 사랑에 빠졌다고 하더군요. 사돈댁에선 저희 아들이 훨씬 조건이 좋으니 당연히 얼른 결혼하라고 성화를 부렸고요. 며느린 거기에 편승해 두 눈을 질끈 감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 아들과 결혼식을 올린 거였어요.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오더군요. 우리 철중이가 시까지 올렸으면 이 남자군 깨끗하게 정리했어야지. 너 이거 엄연한 사기죄야. 알아? 사기라니, 어머님. 저도 정리하려고 했어요. 근데 헤어지자고 하니까 이 사람이 그럼 자기는 어떡하냐고 죽어버릴 거라고 해서 예정도 있고 그냥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 붙을 때까지만 이혼을 미루려고 한 건데. 어머님, 제가 사랑하는 건 철중 씨예요. 맹세할 수 있어요. 지금 그 말을 나더러 믿으라고? 우리 철중이를 진짜 사랑했다면 그 애한테라도 모든 걸 말했어야지. 어떻게 그래요? 내가 이혼녀라는 거, 아니 유부녀라는 거 알면 그 사람 성격에 절대 절 용서 안 할 텐데. 그 사람 이상한 데서 결벽적인 거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어머님, 제발 철중 씨한테만은 비밀로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제가 이렇게 빌게요. 며느린 어느새 제 앞에 무릎까지 꿇고 눈물바람을 했어요. 하지만 더는 그 모습이 애처롭게 보이지 않고 가증스럽게 보이더군요. 저희 가족 앞에선 헌신적인 며느리, 착한 아내인 양 굴었지만 실상 그 뒤에선 또 다른 남자를 위해 반찬을 싸나르고 생활비를 가져다주며 몰래 뒷바라지를 하고 있었죠. 너 똑바로 말해봐. 그동안 내가 너 싸준 반찬들이면 내가 준 용돈들 전부 이 남자한테 줬던 거야? 추적하면 다 나오니까 거짓말할 생각 말고 똑바로 말해. 제 말에 며느리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하지만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냥 정 때문에, 그냥 시험 합격할 때까지만 도와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전 허탈해졌어요. 미련한 건지 여우 같은 건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더군요. 그렇게까지 해서 대체 너한테 남은 게 뭐니?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흐느끼기만 할 뿐이었죠. 어쨌든 그런 며느리를 더는 두고 볼 수 없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죠. 며느리가 그러지 말라며 달려들어 제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옆에 있던 남자가 그런 며느리를 붙잡아줬네요. 잠시 후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이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어딜 다쳤길래 사람을 병원으로 불러? 괜찮아? 당신도 와 있었네? 근데 이분은 누구... 며느리의 원래 남편을 발견한 아들이 의아한 얼굴을 했어요. 전 그런 아들에게 천천히 입을 열었죠. 인사해, 철중아. 정연이 진짜 남편이란다. 뭐? 엄마, 그게 무슨... 뭐 그런 농담을 해. 엄마가 설마 이런 걸로 농담하겠니? 너 얘랑 아직 혼인신고 안 했지? 당장 서류부터 떼봐. 유부녀로 나올 테니까. 그 말에 아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됐어요. 아들이 며느리를 바라보며 물었죠. 엄마가 지금 무슨 말하는 거야? 당신이 유부녀라고? 그 물음에 며느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자 아들이 이를 악물었죠.
아니라고 해, 제발. 아니라고 하라고! 그러자 잠자코 있던 남자가 아들에게 다가와 핸드폰을 들어 화면을 보여줬어요. 이게 증거입니다. 우리 결혼식 사진이에요. 사진 속에서 며느린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남자의 손을 꼭 잡고 행복해 보이는 표정으로. 그걸 본 아들의 표정이 산산이 부서졌어요. 여보, 이거 뭐야? 대체 뭐냐고! 그제야 며느리가 무너지듯 주저앉았어요. 미안해, 여보. 난 그저 언젠가 말하려고 했어. 이 사람하고 완벽하게 정리하고 당신한테 가려고 했다고. 그랬는데 엄마 아빠가 말하지 말라고. 당신 알게 하면 그땐 진짜 죽여버릴 거라고. 이혼녀를 당신이 받아줄 리 없다면서. 그걸 지금 핑계라고 되는 거야? 아들이 다가가 며느리를 붙잡고 흔들었어요.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들의 손이 주저없이 며느리의 뺨을 후려쳤어요. 하지만 저도 남자도 말리지 않았죠. 이후 아들은 며느리와 사돈 부부를 사기죄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조사 결과 드러난 진실은 제가 알고 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요. 거기에 추가로 더 경악스러운 비밀까지 드러났죠. 알고 보니 며느리는 유산한 게 아니었어요. 안사돈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구해다 준 약을 먹고 일부러 유산을 유도한 거였죠. 뱃속 아이를 죽인 이유는 뻔했어요. 뱃속 아이가 저희 아들이 아닌 그 남자의 씨였던 거죠. 혹시라도 걸릴까봐 아이를 낳는 대신 아예 죽이는 방법을 택했던 거예요. 몇 번이나 아이를 잃어봤던 저로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잔악무도한 짓이었죠. 지리한 법적 다툼 끝에 며느리와 사돈 일가는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물론 초범인 만큼 감옥에 그리 오래 있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 사기꾼 년과 일가족 이름에 빨간 줄 그이게 한 것만으로도 만족하네요. 그뿐인가요? 아들이 사줬던 집이며 각종 재산도 모조리 다 되찾아왔죠. 또 며느리는 끝까지 이혼하지 않겠다고 버텼지만 법의 심판대 앞에선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이혼 소송 결과 며느린 두 집 살림을 한 게 인정돼 유책 배우자 판정을 받았고요. 당연히 이혼당하고 나눠받은 재산도 위자료로 거진 다 빼앗겼네요. 겹지인에게 듣자 하니 출소 후에도 그리 잘 살진 못했더라고요. 물심양면 뒤를 봐준 그 원래 남편은 결국 공시에 합격하긴 했는데요. 자기를 버리고 따로 두 집 살림까지 차렸던 며느리를 받아줄 리가 있나요? 공무원 되자마자 다른 공무원 여자와 결혼했다고 하더군요. 졸지에 낙동강 오리알 된 며느린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하니 일자리를 알아봤는데요. 경력 단절된 기간이 길고 전과까지 생긴 바람에 변변한 사무직은 구하지 못한 모양이에요. 결국 지금은 남의 집 파출부 일을 하면서 근근히 먹고 산다고 하더군요. 못돼 처먹은 제 부모하고는 완전히 연을 끊었는데요. 전 사돈 총각이 코인 투자를 한답시고 사채를 잘못 쓰는 바람에 전 사돈 내외까지 도망자 생활을 하고 있다 하대요. 안타까운 마음은 전혀 없어요. 다 본인들이 저지른 과거의 죄를 그대로 돌려받은 것뿐이니까요. 전 며느리는 사는 게 퍽이나도 힘들었는지 저희 아들에게도 몇 번 연락한 것 같던데요. 당연히 저희 아들은 받아주지 않았죠. 어쨌든 모든 사건이 일단락된 후 저희 집에도 마침내 평화가 찾아왔어요. 물론 한동안은 힘들었죠. 아들은 전 며느리에 대한 트라우마로 한동안 일도 쉬어야 했고요. 정신과를 다니며 상담 치료와 약물 치료도 병행해야 했네요. 남편도 저도 그런 아들을 보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죠. 하지만 세월이 약이라고 하잖아요. 다행히 아들은 전 며느리에 대한 괴로운 기억을 모두 떨쳐냈고요. 좋은 여자 만나 재혼도 했어요. 새 며느리는 전 며느리와 달리 좋은 집안 여식이에요. 사돈 내외 모두가 교육자인 만큼 가정교육도 잘 받았고요. 구김살 없이 밝고 참하죠. 그토록 바라던 손주도 얼마 전에 태어났답니다. 아들을 똑 닮은 떡두꺼비 같은 사내인데요. 며느리 혼자 돌보기 벅차해서 제가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때 아닌 황혼 육아에 몸은 고되지만 마음만큼은 너무 행복하답니다. 요즘은 손주 재롱 보는 맛에 살아요. 이렇게 지난 일을 글로 옮겨 적고 나니 새삼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더욱 뼈저리게 느끼네요. 썰밤 가족 여러분도 부디 곁에 있는 가족과 많은 시간을 함께하길 바래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